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뉴스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될까? 이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뉴욕 증시나 또 우리 국내 증시나 또 이렇게 깊은 하락 조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장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1150원을 언제 찍을까 싶었던 환율은 녹화일 기준인 오늘 목요일 전일 대비 8원이나 오른 1178원으로 끝나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되었습니다만 우리 또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은 이제 조금 연말 장소를 접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펴야 할 요인들, 변수들은 꽤나 많은 날입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시장 주변 상황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 문 파트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국경민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경제일을 주는 남자시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사실은 좀 저희 주간 전망대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다루고 했고 또 연말이면은 연말에 어울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시장이 좀 급박하게 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문 파트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우리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난리 났던 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포연이 가라앉았나요? 네, 이게 글로벌리 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일단 한국 금리도 선진국의 금리랑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든 뭐 국내 사람들이 보든 안전자산입니다. 국내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옛날과 같은 이제 신흥국이 아닌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이제 겁니까?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자산이 아니고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기축통화국이면 당연히 안전자산일 텐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원화라는 거에 대한 위상이 아직 글로벌리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예, 채권은 이제 결국은 통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채권을 산다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과 환율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리 아주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분명히 이제 통화는 한국 원화가 아직까지 좀 신흥국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근데 이제 금리는 확실히 거의 뭐 특히 독일 국채 금리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예, 전 세계 제일 안전자산이죠. 독일 국채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미국보다 더 안전한데 네. 이 한국의 금리가 이 독일 분트, 저 이제 분트라고 하죠. 네. 독일 분트 금리와 거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0.95 정도 나와요. 거의 1 가까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 한국의 채권이 사실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움직임을 좀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글로벌리 이제 한국 포함해서 한동안 이제 금리가 급등했다가 예. 최근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고점 보고 좀 고점 대비해서 일부 좀 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락하게 된 배경에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 뉴스도 미중 무역 협상입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걸 빼고는 거의 재료가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재료가 물론 없다. 이제 수급이란 재료가 있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움직인 거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뭐 재료로서 덧붙여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좀 해결될 것 같다 이러면 금리가 급등하고요. 네. 반대로 야 이거 뭐 뚜껑 열어봤더니 뭐 아직 모르겠다 가봐야 된다더라 이러면은 최근에 금리가 다시 고점치고 다시 반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의 그래요. 드라이버로 작용했죠. 최근 한 일주일 남짓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금리가 반락하는 다시 또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데 김 박사님 같은 경우 가는 데마다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한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금리 낮추기만 하는데 네. FOMC든
금통이든. 예. 그런데 왜 내 대출 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결국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라고 또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네. 결국 시장금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교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뭐 시장금리라는 것이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가 어쩌면 이제 불확실성이고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좀 높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제 기준금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뭐 물가의 적정 물가를 또 이루기 위해서 뭐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걸 이제 감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알파가 좀 높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위 말하는 시장금리가 좀 기준금리 추이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높게 형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셨구나.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결국은 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건 개인의 진짜도 위험한 발언일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죠? 개인의 대출금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대출일 텐데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또 안 내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올해 좀 내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금리 떨어졌으니까 빚내서 집 사야겠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부동산과의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건 또 그 목표와는 어긋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상금리겠죠.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상대적인 그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 가상금리를 높임으로써 개인들이 너무 그 대출로 나가지 않게 어떤 마사지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정부의 입김 뭐 이런 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기정사실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건 맞지만 부동산 경기는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은 확실한 거죠. 이게 좀 엇박자가 난다는 것을 저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경기를 안정이 아니고 위축까지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표현 쓰지만 이게 위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고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하향 안정화 시키는데 어떤 나름대로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또 금리도 너무 낮으면 그 원하던 방향대로의 목적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경제 보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지금 건설 투자거든요.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근데 주택 건설 시장에서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분양 여부, 건설 투자, 주택 건설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을 잡으려는 움직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경기 회복에도 좀 미흡한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주 박사님. 네. 박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 계속해서 그 워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미국 월가의 그 단기 자금 시장, 네네. 레포 시장 네. 그때 9월 중순이었죠. 9월 7일이었죠. 그때 네. 뜬금없이 뭐 분기 말도 아닌 9월 중순에 한번 10% 가까이 한번 치솟고 네. 그 이후에 결국 연준이 만기 1년 이하의 재정정권까지 사주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은행권에 지준을 갖다가 좀 풍부하게 좀 해주겠다 하는 차원인데 극구 QE는 아니라면서 네. 지금 그쪽 시장은 이제 또 연말을 앞두고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안정화는 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예를 들어 아까 9월 17일 말씀드렸지만 그날 이제 레포 금리가 10%를 쳤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한 번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더 발생을 합니다. 9월 말에 한 번 더 살짝 올라가고 10월 중순에도 한번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물론 뭐 10% 같은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네.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연준의 입장은 그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단기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자산 매입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레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약 1,200억 달러하고 한
그 다음에 한 350억 달러 정도의 텀레포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다 유동성을 뿌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갖고 있는 캐시 내지는 캐시 이퀴밸런트들이 지금 반 가까이 3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자금상에서의 프릭션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풀기 위해서 그 뉴욕에 있는 FRB 뉴욕이 지금 자금을 뿌리고 있는 형태고요. 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그럼 적정한 수준이냐? 아무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FRB 뉴욕은 기본적으로 내년 1월 아니면 내년 2분기까지는 레포 오퍼레이션을 계속하겠다, 내지는 이제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이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12월에 이제 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을 클로즈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사실 이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을 했던 게 2018년 12월 31일인데 작년 말이죠. 그때 금융기관들이 북클로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헤지펀드나 다른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조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때 한번 레포가 크게 뛰고 그때 이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상황이 올해는 그 다시 안 나타날 거냐?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한 번 더 스파이크는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지금 연준 얘기를 하기 전에, 의사록 얘기도 하기 전에, 의사록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이 지난 월요일에 또 만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렀던 것 같아. 당신 좀 들어오지 한 것 같아요. 그 문우신 재무장관까지 배석시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상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하고 또 연준하고, 왜냐하면은 그쪽이 뭐 조금 이렇게 미중 간에 약간 안 풀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파월 불러서 겁박을 하든 협조를 구하든 플랜 B를, 컨틴전시 플랜을 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조석으로 접하는 시황이 미중 무역 전쟁. 심플합니다. 주식 오르고 나면은 헤드라인 간단해요.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의 상승, 지수 상승 마감. 좀 빠진 날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뭐 심플하게 쓰는데, 뭐 하루는 낙관했다, 하루는 우려했다가. 근데 들려오는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문파트장 보시기에 뭐 다 이제 그 상황은 대충 다들 알고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칼자루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칼끝을 잡은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칼자루일 수도 있고 칼날일 수도 있죠. 상대가 파월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파월한테는, 네, 파월한테는. 연준을 상대로는 칼자루를 잡고 있다. 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네. 뭐 유리한 위치라기보다는 뭐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까지 한 2년 정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예.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파월 의장이 했던 말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파월이나 연준을 향해서 쏟아냈던 말 중에 둘 중에 한 곳에 베팅을 해서 지금 결과를 따져보면 트럼프의 트위터에 베팅한 사람이 훨씬 많이 돈을 벌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서 종종 놀라는 게, 아니 이 사람은 좀 무식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한 것 같은데 저랑 생각이 되게 똑같아요. 네. 아무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때부터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었고, 아무도 무슨 양적 완화냐, 말도 안 된다 하는데 뭐 양적 완화 당장 멈추고,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개시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말까지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되게 비슷한 생각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저는 단기 자금 시장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어떤 직관력이랄까요?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의 그 직관력은 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어차피 임명권자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트럼프 말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금리도 내렸고 연준이 뭐 소소하게 저항하는 척했지만 결국 저항하는 척했죠. 트럼프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됐죠. 저는 그래서 QT 중단했고 QE 비스무리한 거 하고 있고 금리 3번이나 낮췄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 만났던 것도 저는 트럼프가 분명히 언질,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이제 알아들었겠죠. 예, 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껏 잘 알아들었어야 됐을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파월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상대가 중국인 경우라면은 저는 약간 칼날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칼날은 아니었을 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칼날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점점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작년엔 좋았죠. 뭐 감세의 효과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강하게 나가도 되는데 이제 올해 한 2% 초중반 성장할 것 같고 뭐 이대로 지금 모양새 보면 내년에는 뭐 1%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재선 가도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탄핵한다고 하지 뭐 조사한다고 그러지 이러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지금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하면 이제 연준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뭐 see you soon 예. 조만간에 보자 했더니만 또 싫다네. 파월의 말은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북한 말이에요. 북한이요? 북한 쪽에다가도 북한에 툭 대해서도 좀 던졌더니만 약간 수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쪽에는 조금 수세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손 안위에 있는 사람들만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중국은 사실 경제를 이미 2년 동안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중국이 뭐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반면에 트럼프는 잃을 게 되게 많은 상황이고 내년에 선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급하냐 하면은 미국이 훨씬 급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로는 나는 뭐 지금 현 상태 좋은데 중국이 자꾸 합의를 원해. 예. 원래 또 정치가의 말은 거꾸로 들어야 되나요? 정치가이자 사업가인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꾸로 들어서야 거꾸로 들어야 된다. 이제 뻥카를 좀 날려야 되는 거죠. 네. 뻥카를 많이 보여주고 일단 중국은 분명히 이번에 그 사중전회가 10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몇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성을 단단히 쌓고 내실을 다지면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전략입니다. 수성 전략. 네, 전통적으로 지금 저 하는 모습이. 게다가 홍콩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홍콩에 대한 정책이 나온 걸 이게 홍콩이랑 그 무역 전쟁이랑 엮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홍콩에 대한 정책이 사중전에 끝난 11월 초부터 상당히 세게 나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군인들 동원해서 청소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군대도 투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중국이 오케이. 아주 강하게 성을 쌓고 있다고. 조금 저 보태면요. 저도 스탠스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도 2020년 좀 어렵고 미국도 어려운 모습이 전개되는 건 맞아요. 그죠? 중국 경제 성장률도 이제 IMF가 2020년 처음으로 이제 5%대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제 6이 깨진다. 전망했죠. 6이 깨지고 5.8%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같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중국은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규모 FTA, RCEP인 거죠. RCEP을 통해서 이제 제조 기반이라든가 수출 기반이라든가 이런 수출 의존도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든가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TPP에서 이미 나왔지만 네. 도저히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노네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10월에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다 했던 얘기가 가장 저는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 말이 이제 no gut, 너 배짱도 없냐, 배짱도 예? 없다. 그 no sense, 너 경제 판단할 줄 몰라, 그죠? no vision, 너 경제 전망할 줄 몰라. 미국 경제 안 좋아하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이죠. 네, 그런 압박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먹혀들여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번 FOMC 회의 결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 트럼프 디펜던트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트럼프 디펜던트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디펜던트 하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
넌지시 보여주는 것 같다는 해석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데이터 디펜던하게 행동하는 게 맞는데 굳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계속 행동하겠다라는 그 액션이 강한 이제 트럼프의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것들을 좀 또 대변해주는 그런 하나의 우회적인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칼자루를 이제 미국 내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압박을 가하고 이제 중국이나 그 밖의 영역은 좀 어렵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 박사님 지금 네. 보시기에는 그러면 아예 이제 로이터 같은 데서는 이제 금년에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보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나 말씀하시죠. 아니 저 미중 합의. 미중 합의.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분석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분석의 단계는 정치적인 아니다. 싸움의 형태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점점 더 비관적으로 빠져가는 것도 사실이죠. 모든 금융 지표들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홍콩 인권법 관련된 이슈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은 네. 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싸움의 성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0년 뭐 미국 대선이라서 반드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사실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 거고 중국 경제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를 생산해 가지고 단순하게 수출하는 형태 그런 식의 최종 가공 형태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RCEP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아니고 그거를 중국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까지 즉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은 남아 있을 거고요. 홍콩과 관련된 이슈가 끼기 시작하면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저 이번 주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콩 금융시장 이슈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이 홍콩 인권법이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홍콩의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말로는 이제 일국양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수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융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홍콩을 중국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홍콩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좀 꼬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예, 그래요. 박사님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이게 이제 분석이나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되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발을 좀 땅에 닿아서 지금 FMC 성명서 이후에 지금 3주 만에 나온 의사록을 보더라도 문파트장님, 네. 연준 당분간 금리 손 안 된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 무사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의사록에는. 뭐 의사록에는 근데 별로 안 믿는 눈치. 저는 안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요. 굉장히 표정을 잘 읽으시네요. 의사록에는 일단 이제 파월이들 얘기했듯이 보험성 금리 인하고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큰일 나니까 미리 보험성으로 한 3번 내렸죠. 네. 3번 내리고 경기가 크게 다운되는 걸 막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하였고 과거에 몇 번 있었던 보험성 인하도 한 3번 정도 인하를 해왔던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뭐 할 만큼 했다. 우리 금리 인하 이만큼 했으니까 뭐 지금 사실 2%대 경제 성장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게 뭐 과거 올드노멀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레벨이긴 한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왜 내렸느냐? 저는 사실 보험성으로 내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또 스토리를 썰을 풀어보자면 네.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시켜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 결과를 들여다보면 어쨌든 내년 경제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굴러가게 큰 수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 표현이 남아 있는데 이 표현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번에 그 회의록 상으로 보면은 어떤 리스크가 좀 더 하방에 기울어져 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네,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분명히 하방에. 왜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리스크 합의가 좀 잘 되고 있던 시즌이었거든요.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방향성, 리스크의 방향성은 업사이드보다는 약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을 저는 이제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을 부른 것도 사실은 뭐 금리 인하를 약간 종용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불러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의사록에 당분간 동결하겠고 향후에 어떤 경제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겠다라는 문구는 없앴지만 그런 이제 문구를 없앤 거는 없앴으니 뭐 당분간은 별 움직임 없겠죠. 하지만 저는 아마 내년 한 2분기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더 공격적으로 내년 2분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네. 아직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납폐하려면은 12월 들어서 한 10%만 주가가 한 10%만 빠져도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15%였습니다. 아, 15% 빠지면 15% 빠지면은 거의 예외 없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15% 빠지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침 아침에 우리 세계 12대 투자은행들의 네.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봤어요. 네, 네. 봤는데 좀 사뭇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자은행들이 판단하기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대한 것이 또 다른 나라들의 결정에 또 따라서 결과가 또 영향을 달라질 수 받으니까?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뭐 일본, 뭐 필리핀, 베트남 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이제 2번이나 인하하고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과 세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또 인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기관들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는 얘기 뻔하지 않겠어요? 통화 정책 가지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겠죠. 네,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통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다른 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 관점에서 지금의 스탠스보다 더 강하게 경기 부양적으로 합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 금리 인하 여부를 또 떠나서 또 다른 뭐 자산 매입이라든가 다른 또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져갈 또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따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We discussed everything. 모든 걸 다 의논했대요. 다 토의했대요. 금리, 거기다가 네거티브 인트레스트까지 적었더라고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언급을 했고 달러 강세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뭐 무역, 중국과 EU 간의 무역 이런 것들까지 다 했다는데 제 생각에 30분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정상회담처럼 중간에 통역 안 끼면 30분이면 꽤 많은 얘기 합니다. 그거다 트럼프 혼자 25분 하고 파월은 5분 정도 5분만 얘기하고 듣고 있으면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이 1.5에서 1.75인데 상단 기준으로 1.75라고 하시죠. 우리는 1.25 하나는 그럼 50bp 차이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 너무 이 어마무시한 용어를 갖다가 너무 쉽게 얘기하고 트위터에 올리고 우리 뭐 두 사람 만난 걸 갖다가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자막을 파월하고 트럼프 만났는데 마이너스 금리 퀘스천 마크 막 붙이는 이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지금 미국은 1.75, 우리는 1.25.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스텝이 많이 남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어 바운드 기준에서 지금 1.5%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몇 단계인가요? 6단계 남아 있죠. 25pc 네, 하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로 가는 일단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슈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뭘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뭐 트랜잭션 코스트 모델 해가지고 잡아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나올 수 있다. 유로존 봐라, 일본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뭐였냐면은 은행들 수익률 떨어질 거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들고는 있지만 이거를 개인들에게 전이할 수는 없을 거고 네. 디파짓 레이트 높은 수준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쭈그러드는 거는 은행들의 수익률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보는 게 우리가 유로존 은행들 ROE 6%, 11%에서 6%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내야 돼요.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네, 아이디어죠. 네.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오늘 이제 이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약 92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돈으로 92조 네네. 원. 작은 규모가 아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너희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들어. 밖에 나가서 신용 창출해라는 얘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수수료 낼게요.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은행만 굉장히 압박을 받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박사님은 마이너스 금리 해볼만 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넌센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여건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나라마다. 미국 경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갈 만한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낮았던 금리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리 엄청나게 인하했죠. 몇 번 인하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낮은 금리를 2015년 11월까지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았던 제로에서 0.25였고. 그렇죠. 네. 그 금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주장은 이 협상의 관점에서 장사꾼이 자 우리 1.0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 1.0과 1.5 사이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해야만 1.0까지 간다라는 그런 장사꾼 협상가로서의 제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내가 봐도 많이 닮아 있는 문파트장 보기에는 마이너스 한번 해볼만 해요. 생각이 닮았다는 거고요. 예, 그 외에는 닮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마이너스 가고 싶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예, 그 심리학적 그런 전략이 있죠. 그 정도 질러 놓고. 나 10,000원만 빌려줘 이러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야, 그럼 500원만 빌려줘. 500원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질러 놓으면은 뭐 제로 금리까지는 뭐 사람들이 아유 마이너스 그 사람 이제 앵커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너무 커. 하지만 뭐 제로 금리 때는 가능해.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트럼프의 이제 사업가적 수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참 글로벌이 좀 특이한 현상이 미국, 영국, 영미계 국가들 그리고 대영제국 계열 국가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 그러네. 반면에 네. 유럽, 일본 뭐 이렇게 하면 다 선진국 다 들어갔죠. 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선진국 중에서 대영제국 계열과 유럽, 일본과 차이점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역사도 잘 모르고 뭐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데 약간 이 그 대륙법과 그 영미법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막 사람을 올가매고 이러지 않아요. 네. 이게 유도리가 되게 많고 판례 중심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성문법. 성문법 중심의 이제 대륙법 기질이죠.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세부적으로
뭔가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예, 그리고 어떤 국가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는 데는 사람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창의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 영미권 국가들이. 저는 그래서 그 영미권 국가가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되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좀 추정, 상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일본도 이제 독일에서 법을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딱딱한 틀 안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벗어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제조업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제조업 솔직히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가 제조업을 해요? 다 제조업 뭐 다 중국에서 생산하면 다 망하는데 아무리 뭐 브랜드를 해봐야 이게 뭐 제한 한계가 있죠. 반면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4차 산업혁명의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아직까지 영미권 국가들은 좀 마이너스 그런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그 마이너스를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오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국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잣대가 성장이 아니라 네. 물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디플레가 연속이 되는 그런 경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서라도 적정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위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 저물가, 유로존도 저물가. 그렇기 때문에 적정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물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성장,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적정 물가를 맞추기 위한 그 첫 번째 중앙은행의 목표, 이 목표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과 유로존 같은 나라들은 말 그대로 적정 물가가 훨씬 적정 물가에서 밑도는 과정이니까 이게 금리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안 했다면 물가는 더 문제가 더 마이너스 물가로 치솟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들 경기 부양이 안 되잖아라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마저 도입 안 했으면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필요한 나라들은 필요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정 물가로 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뭐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yes, no로만 대답해서 단문단답을 해서 한번 컨센서스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냥 예상 기간은 미국 대통령 다음 임기까지 2024년까지 앞으로 한 5년 내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물가 2% 상승. 이상인가요? 뭐 지금 중앙은행들이 제시하고 있는 타겟 2% 이상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신다. 우리 문파트장께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도 어렵다고. 그러면 두 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충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 박사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사실 그 회의록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몇 군데 있는데 FMC 의사로? 예.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토론을 하는 이슈들이 나옵니다. 예. 토론하는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가 유동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FOMC에서 레포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뿌려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사실 아까 그냥 단기자금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바라본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유동성이 쪼들린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유동성이 모자라지라는 측면에서 글쎄. 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펑펑 찍어내고 풀대는 판에.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페더럴 펀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졌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변한 건 뭐냐면은 막대한 익세스 리저브를 은행들이 보유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아니 그러한 막대한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발생하지 않았죠? 그게 다 FRB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신용 창출로 쓰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연준 그냥 금고에 그대로 숫자로 이쪽 그대로 어카운트에서 잠겨 저쪽 있었죠. 어카운트를 찍혔던 네. 거죠. 네.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연준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과거의 레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남아 있는 이 익세스 리저브가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첫 번째가 될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도드-프랭크법 없애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누르는 옥죄고 어떤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큰 규제죠. 네. 이제 LCR이라든지 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뭐 C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계속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실제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은행들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용 창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가 JP 했던 모건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네. 우리 지준 많은데 풀 수가 없어 규제 때문에 그 얘기였고 말씀하신 거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진짜 법적인 정책적인 측면에 그게 중요한데 도드 프랭크가 살짝 이렇게 풀리면은 저 묶인 돈들 날뛰기 시작하면 겁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문판 팀장님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할게요. 네. 그게 최근에 한 1.97까지 갔었던가? 1.9 약간 넘었었어요. 약간 넘었었다가 지금 이제 어제부로 1.8 1.8 밑으로 떨어졌죠. 살짝 내려와. 그러면 1.8, 1.9라고 합시다. 네. 그럼 2라고 합시다. 2%라고 했을 때 얘가 1% 밑으로 다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 밑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얘가 3%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좀 좋다는 의미가 좀 애매한데 네. 경제에 좋다 내지는 뭐 주가가 간다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좀 편안해지려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애매한데요. 네.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랐다. 땡큐죠. 땡큐죠. 그건 땡큐다. 땡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금리가 3%까지 올랐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난리 납니다. 그럼 난리 난다. 주가 폭락이죠. 주가 폭락이다. 네, 안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고 상관없는데 갑자기 금리만 혼자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땡큐죠. 아, 별일 없는 가운데 그러면은 땡큐. 땡큐죠. 저금리 금리 환경.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케바케인데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시 녹화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네, 그 부분. 뭐 얘기하다 편집, 보니까 뭐 편집.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꼭 뭐 금리가 3%니까 뭐 좋다 나쁘다. 네. 뭐 0%대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오케이. 얘기하기는 좀 그건 어렵습니다. 좋은 소리. 좋습니다. 제가 보는 그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스탠스는 자 지금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2019년이 3.0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2020년이 3.4%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년 계속 회복되는 국면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룹 오브 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그룹 오브 포가 중국, 유로존, 미국,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 권역과 중국을 싸잡은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G2, G2 하다가 이제 그렇죠. G4까지 갔네요. G4 컨셉인데 중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 네. 근데 이들의 경제 성장률만 따로 분리해서 전망하면 20년, 22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이 그룹 오브 4를 제외하고 다시 추정하면 훨씬 가속도로 높게 성장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의 반등세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전망 이 책 이번에 냈을 때 중요하게 제시한 이슈 하나가 바로 반등 신흥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의 물가, 미국의 금리를 많이 논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따로 노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한번 보시면
선진국들은 저물가 저성장이고 신흥국들은 고물가 고성장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이게 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1%대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 2024년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 물가만 나홀로 2, 3%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인플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구조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요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기가 어렵다. 수요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가표를 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전제가 수정해 주 보죠. 교수님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주 교수님 이 갑자기 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전제는 그 돈에 대한 돈이라는 게 결국 가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그렇죠. 네. 전통적인 당연한 건데 네. 문제는 이 가격이라는 게 네. 우리가 사는 컴퓨터나 소파나 이불의 가격이냐 아니면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냐. 근데 요 후자에 있는 가격들은 물가에 잘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 지표에 잘 안 들어가 네. 안 잡히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환산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이 돈을 풀면 요쪽 후자에 있는 자본제들, 자본제가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의 가격이죠. 자본시장의 가격은 분명히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만 같이 포함하면 얘도 같이 포함하면 사실 약간 인플레에 비슷하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의 정의상 정의를 지금, 뭐 그것은 그렇죠.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대 화폐 이론 MMT MMT를 미국이 안 쓴다는 가정하에 안 쓴다는 가정하에 쓰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입니다. 요즘 약간 쓰고 싶어서 사전 작업, 정기 작업하는 것 같던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쓰고 싶어 하고요. 대선 공약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트럼프도 뭐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부채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페이버러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뭐 트럼프가 되면은 막 그렇게 물가가 막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대선에 만약에 됐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MMT까지 썼다. 그러면 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네. 이건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460여 가지 품목의 예.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저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는 들어가 있고요. 매매는 반영이 안 돼 매형이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네. 전세 월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론 제가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뭐 쫓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긴 네, 한데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안 따라야 됐습니다. 매매까지 안 들어가. 네. 그러면은 지난 10월 11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렵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시황에서 봤는가 하면은 류허가 그 협상단 끌고 워싱턴 갔는데 토요일 날 가기로 했던 거 그냥 목요일 날 저녁에 갈래 했던 걸 갖다가 트럼프가 뭐 붙잡고 다시 트위터 올려갖고 내일 내하고 만나갖고 백악관에서 나하고 만나기로 했어까지 해서 붙잡아 놨어. 10월 11일 날 또 유허가 있는 거기에 방송국 카메라하고 막 마이크 막 들이닥치니까 허겁지겁 그냥 뭐 페이즈 1 딜 던. 뭐 중국이 연간 한 400억 달러 내지 500억 달러 농산물 사주겠대. 유허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이후에 11월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과 멋지게 사이닝 세리머니 할 것 같이 했다가 에이펙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10월 11일부터 잘 살펴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한 단계 훅 올라와 버립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시점에 다시 10월 11일 이전 레벨까지는 돌아가야 되나요? 즉 제 얘기는 지금 약간 녹화 기준에 이 11월 2주간에 우리 증시는 또 장 끝나니까 무슨 맨날 검어 하얀 날은 없고 또 검은 목요일이래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데 의외로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십수년에 걸친 쉼없는 랠리에 또 좀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또 연말이라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걸 그냥 이거
시장에서 이 정도도 없으면 하는 차원에서 견뎌야 되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수익을 냈다면 여기서 한번 털고 나와야 되는지 전략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점.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문제였니?라고 질문해놓고 네라고 모든 사람이 대답을 했죠. 네. 10월부터 11월. 네. 그런데 그럼 아니다 그러면 되돌아가야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본다면은 되돌아가는 게 맞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도 계속해서 숫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예, 기업들. 기업들 실적. 예,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네.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올해 미국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그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이제 연초부터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낫네, 생각했던 것보단 낫네라는 얘기가 사실 1년 내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은 험하죠. 리딩 인디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 생산도 그렇고 PMI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사이클은 확실히 돌았구나라는 거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돌았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요. 그러니까 2020년에 IMF에서 미국 경기 안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사실 가장 후행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올해 내내 미국 경기는 그거보다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사실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거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리세션 생각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리세션 왔다고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매크로 지표들이. 예, 매크로 지표들, 기업의 실적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떨어져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소비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이제 얼마나 소비를 해주냐라는 건데 이 소비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리고 아울리 어닝은 받쳐줘요. 이 숫자를. 네. 연평균 기준에서 지금 2.9%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러면은 아직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문파트장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주 교수님이랑 비슷한데 말씀하신 10월 중순과 네. 그 중순 이후의 스토리와 네. 그 이전의 스토리의 차이점에 전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에는 야 이거 12월에 관세 더 때리고 뭐 미중 간의 합의 힘들고 네. 전면적인 무역 전쟁 들어가 뭐 계속 왔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었다가 그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에 보니까 이거 12월에 매기는 관세는 이거 뭐 나가리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도 그거를 또 매긴다는 의견은 별로 없어요. 12월까지 좀 연기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더 기대한다면 기존에 매겼던 관세도 일부 좀 롤백할 수 있지 않을까. 철회 내지는 관세율을 낮춘다. 중국은 이제 그래 꾸준히 달라는 그걸 거. 주장하고 그걸 있죠. 그래 달라는 것이고. 네. 트럼프는 뭐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그 관세 하나만 보면 12월 중순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졌죠. 콩 팔아먹으려고 이 짓거리 한 거예요, 이때까지? 콩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작 콩 고작 팔아먹으려고 콩이 지금 아닙니다. 시작한 거예요. 고작 콩이 이게? 아니에요. 뭐 그동안 우리 뭐 맨날 패권 경쟁 네. 어마무시한 뭐 트럼프- 거대 담론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을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구나. 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거죠. 누구한테 팔 건데라는 거죠. 사실 일본 미일 무역 협상이 끝날 때도 일본에다가 떠넘겼었고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다시 중국에다가 떠넘겼단 말이죠. 사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해요. 저쪽에서는 사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이쪽에서는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누가 가져갈 거야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들 빨리 땅 사고 트랙터 사라 했더니만 후시진 그 황구시보 편집장을 사면 안 될 텐데 그거 협상되고 나서도 한 6개월 후에도 그 협상 지키지는지 보고 사는 게 안전할 텐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롱인데 거의 조롱인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12월 15일 날 관세 안 때린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뭐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12월에는 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 양반 뭐 하는 거지? 뭘 얻었는데 그러면 관세를 또 그 전에 이제 농산물에 대한 뭐 일정 정도의 약속을 중국에게 받겠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네, 정도의 이 약속을 전쟁의 싸움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미 책에다가 전망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네, 드리긴 네. 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됐던 시점은 지나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는 건 확실하죠. 장기전이 되지만 쉽사리 이게 뭐 협상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협상을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것처럼 추가 관세 뭐 하겠다라는 것처럼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 같으면서 실제 이행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장기전으로 이끄는 그런 전략, 말 그대로 협상가적 전략으로서 12월에 더 추가적인 관세가 마련되거나 격화될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10월 중순 이후 바뀐 것 또 하나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준이 자산 매입을 개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준은 절대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고 주장하는데. 약간 저는 요 언론 플레이가 좀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뉴스도 그렇지만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준이 뭐 돈 푼다 이런 식으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는 분명한 거고 요거는 그래프가 시장에 뭐 이렇더만. 연준 엄청나게 대차대표 잔액이 확 거의 그냥 뭐 기존에 줄였던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어요. 예, V자 반등 나왔던 앞으로 더 되돌릴 가능성이 더 있고 이거는 분명히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초과 지준을 더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베이스 머니를 가지게 된 거고 거기에 만약에 규제까지 완화가 된다면 일종의 산소호흡기의 레귤레이터가 풀리는 경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금리할 게 아니고 본격 버블을 갖다가 기대해야겠네. 버블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본격 그냥 뭐 본격 큰장.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연준이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를 계속 시장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가고 뭐 이 단기 국채 뭐 매입하고 뭐 자산 매입을 하면서도 우리 양적 완화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하지 마라고 가이던스를 자꾸 시장에게 주는 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든 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든 단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 연준은 시장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네, 전혀 보여주고 완화적으로 싶지 않고. 비치고 싶지 않다. 비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않은 거고 트럼프는 계속 물론 그게 연준이 실제 그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하도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반항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결론은 분명히 연준은 지금은 그렇게 좀 완화적으로 안 비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결국은 완화적으로 갔던 게 지금까지의 과거 모습이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로 보고 있어요. 오늘 연초 그냥 인포맥스 화면에 들어가고 연초 이후 세계 증시 상승률을 한번 쭉 펼쳐봤더니만 참담합니다. 미국 다 뭐 20% 안팎이야. 3대 지수. 유럽 쪽 가보니까 뭐 독일 나쁘네 어쩌네 해도 독일 24%, 하다못해 이태리도 27%, 러시아 35%, 다 20, 30%대예요. 그런데 심지어 미중 이 와중에 중국 심천도 28% 올랐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코스피 4점 몇 프로? 코스피 3점 몇 프로? 코스닥 마이너스 4점 몇 프로? 마이너스 나온 데가 또 하나 있더만 인도네시아인가? 이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래저래 좋아서 돈도 풀리고 뭐도 좋고 것이 지표도 받쳐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진짜 한번 화려한 불꽃 랠리가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싶어도 그럼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네요.
늘 잘 달리던 놈 쪽으로 붙자. 아니면은 가장 못 간 놈이 그러면 앞으로 더 튈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 묻자. 우리 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 오르죠? 뭐 이제 제가 요즘 연말이어서 그 기업체 분들 대상으로 뭐 세미나를 많이 갑니다. 네. 뭐 내년도 뭐 환율 전망, 네. 금리 전망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기업체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년도는 거의 비상 경영, 위기 경영을 상정해 놓고 사업 계획을 이미 다 짜놓으셨고, 기업에서는. 예. 이제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고 봤더니 아유 뭐 이거 투자도 안 할 거고 지금 국내 비용도 너무 올라갔고 내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네. 뭐 제가 건설사 같은 데 갔더니 뭐 자기네들은 뭐 사업 다 접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차피 건설 쪽 투자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투자를 하려는 심리, 뭔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전 주식 담당자는 아니지만 받는 느낌은 기업체들이 어떤 야성적인 충동 이런 거가 굉장히 좌절받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뭐 그걸 느꼈겠죠. 기업체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김 박사님은 근래 들어 세계 경제가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3.0%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근래 들어서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았던 거고 특히 안 좋았던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기업 중심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마이너스, 그리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런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중심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투자 실적 이런 것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파트장님 환율도 보시잖아. 네. 왜 이렇게 안 빠져요? 환율은요 네. 정말 그 우리나라가 저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끝단에 있는 가장 민감한 고베타 무역 분쟁 고베타 이 나라라고 봅니다. 중국보다도 훨씬. 유튜브에 적합한 인것 같아요.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나 그런가요? 보이네. 예. 저희 회사에서 보면 안 되는데. 네. 요 한국이 정말 약간 거의 끝단입니다.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한국은 뭐 중국에 수출하고 이게 다시 글로벌리 그렇죠. 수출이 되는 상황이고 끝단. 약간 그 한국의 어떤 제조업 기반의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는 사실 좀 물 건너갔고 전통적인 중후장대한 산업 위주로 여전히 돼 있고 그나마 반도체 하나가 지금 수출에 있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앞으로 저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환율이 왜 이렇게 환율 빠지냐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요 거의 수출 YOY랑 대보면 똑같이 갑니다. 수출 YOY랑 환율 YOY를 대보면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이 떨어지고요. 수출이 감소하면 환율이 올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출은 계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환율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어요. 그 환율이 이렇게 빠질 건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이만큼 떨어질 환율이 아니었다. 환율 원래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는데 다만 무역 분쟁 뉴스가 10월달에 이제 확 잘 나오니까 그동안 달러 롱을 왕창 해놨던 사람들이 롱스탑을 하면서 한번 이제 환율이 털었다. 확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트를 보니까 뭐 저도 차트를 잘 보지 못하지만 한 1,150원까지 가겠더라고요. 이 하락 폭이. 지금 갔다 왔지 않습니까? 50원은 못 찍었지만 50원대 발은 단 거죠. 대충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1,180원 언저리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수출이 결정합니다. 앞으로. 수출이 만약에 감소세를 한 자릿수라도 줄인다. 그러면 다시 1,170원, 1,160원 갈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주식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수출이 확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아니어도 그냥 물량만 유지가 돼도 11월 왜냐하면 작년이랑 이제 YY를 떼보면 11월 수출이 적어도 마이너스 폭이 한 자릿수로는 줄어요. 그러면 이게 또 환율이 지금 좀 올라긴 했지만 큰 그림은 약간 환율이 아래쪽인 워낙 강세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국이 뭐 엄청 좋아져서 그러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두 자릿수까지 이렇게 해먹다가 이게 한 자릿수로만 마이너스가 줄어도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경기가 정말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특히 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의 자산 매입. 연준 자산 매입을 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양하고 달러의 가치를 대보면 똑같이 갑니다. 즉 자산이 늘어나면 달러가 약해져요. 원화도 이거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좀 반등하긴 했는데, 예, 사실 저도 이제 기업체들 돌아다녀보고 뭐 리테일 고객들 보면은 다 환율 오른다 쪽으로 얘기를 아직 많이 하세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은 좀 망한 것 같다 그러시는데 한국 망했으면 환율 오르겠죠 많이. 근데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보고 예,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우리 또 다음에 출연하실 때까지 자 이제 연말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팁 하나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2020년 경제에 그래도 가장 기대할 만한 영역이 신흥국 반등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흥국 반등. 신흥국 반등이 이제 6개 권역별로 다 반등하는 추세를 확실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신흥국 반등 중에서 가장 그 강한 반등세가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이 RCEP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좋은 또 신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기업들의 엑소더스 그게 또 아시아 신흥국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등하는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높고 또 투자가 또 많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신흥국 ETF, 아시아 신흥국 ETF를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 박사님. 뭐 내년 저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 그 거시 경제는 아무래도 회복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저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신흥국 반등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나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지금이 오히려 가장 저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저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현상들이 뭐 환율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 거시경제 환경 자체는 올해보다 더 개선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파트장님. 두 분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 저는 절망적인 얘기를 그렇죠. 조금 결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의 주식 전략, 저는 주식 담당은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의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은 내년도에 코스피 하단 타겟, 코스피가 망한다 쪽에 네, 전망을 내셨고요. 지금 증권사가 대부분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은데 네. 저희가 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상단 가봐야 2,190이고요. 하단은 1,830 정도로 저희가 1830. 네. 내년에. 내년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전략하시는 분은 더 낮게 보시는데 저희들이 좀 자중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겨우 그나마 높인 게 1,830이신 거예요. 거의 뭐 엘버트 에도스급이 한 분 계시구만. 거의 그 정도죠. 네, 암울하신 닥터 둠이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네. 돈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돈의 힘을 돈의 힘이여 다시 한번. 연준이 지금 다시 돈을 푸는 게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또 뭔가 다른 시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예. 참 매번 하는 얘기지만 끝에 와서 저 이 버릇 고쳐야 되는데 만날 이거 끝에 와갖고 시장 어떻게 될까 이거 여쭤보는 거.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예. 하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지금 이렇게 현 상황도 그거 애매하지만 내년을 갖다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 계신 분, 또 이렇게 민간 기관에 계신 분,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들 나오셔서 객관적인 또 전망을 내놓는 시간, 연합인포맥스에서 귀한 컨퍼런스를 갖다 또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장소는 여의도 콘레도 호텔인데요. 뭐 참가비 별도로 없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은 398-4988 연락 주셔서 그때 또 같이 자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냥 경제연구원 중에 지경제연구원